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8살,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군단장. 그녀가 썩어 빠진 기갑부대의 문을 열었을 때 맞닥뜨린 것은 경멸과 부패의 벽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감히 그들이 입가에 올린 비웃음은 그녀가 군대라는 남성의 성역을 깨부스러운 북극성임을 알지 못했죠. 포탄은 부패한 장성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병사들은 곰팡이 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품고 이 땅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USB에는 군 최고위층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눈보라 속 훈련장에는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킬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추악한 권력과 맞서 싸운 한 여자 군인의 처절하고도 화려한 반란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알던 그 어떤 군대 이야기도 이 한편 앞에서는 빛을 발할 겁니다. 지금부터 북극성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가 거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제7군단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습니다. 회전하는 로터의 괴음이 잦아들자 뒷문이 열리고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한 여성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 계급장을 단 지하민 군단장이었으며 올해로 겨우 38살이 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이곳에 단순한 명예직으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중 나온 지휘관들의 표정은 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연병장 단상 앞에는 전임 군단장이자 현 제1작전사령관인 최병호 대장과 그의 측근들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어린 여자가 감히 신성한 군단을 지휘하려 한다는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대장의 곁에 서 있던 박준장은 껌을 씹는 듯한 불량한 태도로 지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옆 사람과 귓속말로 킥킥거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관에 대한 모욕이자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하극상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지하민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부임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순간적으로 연병장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대장은 느릿느릿하게 마지못해 답례를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환영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어지럽게 꽉 쥐었지만 지아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도발을 차가운 눈빛으로 받아냈습니다. 환영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신임 군단장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는 박자가 맞지 않아 엉망이었고 사열에 나선 병사들의 군복은 다림질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아미는 사열차에 올라 병력 앞을 지나가며 병사들의 눈동자에 서린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정확하게 포착해 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기갑부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지휘관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대장은 사열이 끝난 후 지하민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거만한 태도로 훈시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군단장이 된 것은 시대가 좋아진 덕분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전쟁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대장의 농담에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지아미는 꿋꿋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들의 조롱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앞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들의 자백과도 같은 정보였습니다. 부임 첫날의 일정은 지휘 통제실 방문으로 이어졌는데 그곳의 상황은 연병장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작전 지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통신 장비들은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직사관은 신임 군단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졸고 있었으며
이는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지아미는 당직 사관을 깨우는 대신 그의 앞에 있는 작전 일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여 깨어난 당직 사관이 허둥지둥 경례를 했지만 지아미는 시선을 작전 일지에서 떼지 않은 채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일지에는 최근 석 달간의 훈련 기록이 대부분 조작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야간 기동 훈련이 완벽하게 수행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조작된 부분들의 붉은색 줄을 긋기 시작했고 사각거리는 펜 소리만이 정적에 휩싸인 지휘 통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서명처럼 들려 당직 사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인 김대령이 급하게 들어와 불쾌한 표정으로 지아민에게 다가와 일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융통성 없이 굴지 말라고 충고하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일지를 덮어 그에게 건네주며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내일 아침까지 지난 5년간의 모든 유류 수급 내역과 탄약 소모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령은 그녀의 지시에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례에 따라 군단장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지만 그 자리는 축하보다는 조폭들의 회합을 연상케 했습니다. 고급 양주가 테이블 위에 즐비해 있었고 외부에서 부른 접대부들이 군복을 입은 장성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최 대장은 보란듯이 가장 독한 술을 잔에 가득 채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원샷으로 비워야 한다며 주변의 호응을 유도했고 거절할 경우 분위기를 망친 죄를 묻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아미는 잔을 받아들고 잠시 술잔 속에 흔들리는 액체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굴복하고 술을 마실 것이라 예상하며 비웃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는 대신 바닥에 천천히 쏟아 부었습니다. 붉은색 액체가 카페트를 적시며 튀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아미는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전사한 영령들을 위한 헌주라며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켰습니다. 최 대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건방진 태도라며 고성을 질렀지만 지아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군단 내에서의 음주 회식은 금지되어 있다는 규정을 읊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기에 좌중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고 남겨진 자들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아미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술 취한 장교들의 고성과 함성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부대 지휘가 아니라 굳은 내부를 갉아먹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는데 그곳에는 부패한 장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 혐의가 암호처럼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7군단으로 발령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국방부 장관이 그녀에게 내린 비밀 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관은 군 내부의 사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롭게 독버섯처럼 자라난 신흥군벌 세력을 우려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최병호 대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 덕분에 이 위험한 임무의 적임자로 낙점되었으며 그녀 또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코드네임이 왜 북극성인지 되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아미는 예고 없이 비상 소집 사이렌을 울려 전 부대를 기상시켰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병사들과 숙취에 시달리던 장교들은 혼비백산하여 연병장으로 뛰어나왔지만 완전 군장을 갖추는 데에는 규정 시간보다 3배나 더 걸렸습니다. 지각한 장교들은 헐레벌떡 뛰어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투덜거렸지만 단상 위에 선 지아민의 서슬 퍼런 모습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늦게 도착한 순서대로 장교들의 계급장을 떼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항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이 군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휘할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대대장급 지휘관 3명을 보직 해임하고 영창에 보낼 것을 명령하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7군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썩어 빠진 군단에 내려진 첫 번째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전파되어 최병호 대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격분하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욕설과 고함은 귀가 아플 정도였지만 지아미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놓은 채 무심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최 대장은 당장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 조치였다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부대 내의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한 환호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강도 높은 검열 과정에서 지아미는 보급 창고의 심각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부상에는 신형 방탄 조끼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은 곰팡이가 핀 구형 조끼뿐이었습니다. 또한 병사들의 식자재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들이 가득했고 최상급 고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로를 따라 보급 수송대 대장을 호출했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급 수송대 대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지아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의 모든 물품을 봉인하고 헌병대를 투입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외부 업체로 빼돌린 군수품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그 꼬리는 군단 사령부를 넘어 상급 부대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발견된 이중 장부를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위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적들은 이미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군단장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부사관들은 그녀의 개혁 의지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대부분은 역대 군단장들이 그랬듯 그녀도 결국엔 현실과 타협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아미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기간의 인기가 아니라 군단의 완전한 체질 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지아미는 비밀리에 예하부대의 최전방 초소를 시찰하기 위해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수행원 없이 운전병 1명만을 대동한 채 움직였는데 이는 보안을 유지하고 병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권총을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리가 은폐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초소에 도착한 지아미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고 지급된 야시경은
배터리가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사에게 다가가 건빵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규정된 전투 식량 대신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지아미는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지아미는 예고 없이 제7군단 직할 기갑 여단의 장비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지아민의 예리한 눈은 전차의 표면에 덧칠해진 페인트 자국 아래 감춰진 녹과 부식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비대장에게 당장 가장 안쪽에 있는 K-1 전차의 엔진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고 정비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이미 이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엔진룸이 열리자 뿜어져 나온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드러난 내부는 처참맞기 그지 없었습니다. 규정된 정품 부품 대신 출처를 알 수 없는 조악한 사제 부품들이 엉성하게 조립되어 있었고 중요 배선들은 절연 테이프로 대충 감겨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엔진 오일 게이지를 뽑아보았는데 검게 변색된 오일은 점도를 잃어 마치 썩은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정비 예산을 빼돌리고 저가 부품으로 대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정비대장은 고개를 떨구며 식은땀만 흘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미는 즉시 여단의 모든 기동 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명령하고 장비 가동 일지와 부품 수불 대장을 압수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차의 포탑 구동 장치도 점검했는데 정밀해야 할 조준 장치가 유격으로 인해 덜컹거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전장에 나간다면 아군을 향해 포를 쏘거나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곁에 있던 군수참모에게 지난 3년간의 부품 구매 계약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수참모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전산 오류로 인해 일부 기록이 유실되었다고 둘러댔지만 그것은 기름을 부어 불을 끄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아미는 장비의 실제 기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격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예정되어 있던 포탄 사격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장비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훈련 연기를 거듭했으나 지아미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중한 자주포들이 굉음을 울리며 사격 위치로 이동했고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포탄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통제소의 모니터를 바라보는 지아민의 눈매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포신이 불을 뿜으며 표적을 향해 포탄이 날아갔지만 탄착점은 목표물에서 한참 빗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사격에서도 포탄은 엉뚱한 곳에 떨어지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숙련도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지아미는 그것이 장비 결함 때문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격을 준비하던 K-9 자주포에서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포신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병사들의 비명과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가 뒤섞여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아미는 위험하다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흙먼지가 자욕한 사고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갔습니다. 폭발한 자주포 주변에는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 피를 흘리는 어린 병사 한 명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지아미는 바닥에 떨어진 파손된 포신의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야 할 포신 조각은 마치 과자 부스러기처럼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단면에는 기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헬기로 긴급 후송되었고 훈련은 즉각 중단되었으며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미는 피 묻은 장갑을 벗지 않은 채 사색이 된 포병현 대장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파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당신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 병사들의 목숨과 맞바꾼 결과물이라며 낮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연대장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아미는 그를 외면하고 헌병대에게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탐욕이 부른 예견된 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국방부와 언론에 보고되지 않도록 통제되었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집무실로 돌아온 지아미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쉴 틈 없이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붉은색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군단장실에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섬뜩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봉투를 집어들어 칼로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늘 사고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병사의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다음 타겟은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신문 기사들을 오려붙여 조합한 것이었는데 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지아미는 사진 속 병사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군단장을 협박하는 선까지 넘어버린 것입니다. 지아미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용 회선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보사령부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의 지문 감식과 발신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고장을 보낸 자들이 자신을 겁쟁이로 착각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다면 그녀는 그 어둠 자체를 불태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미는 긴급 참모 회의를 소집하여 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수참모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어제 확보한 불량 부품 리스트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군수참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부의 지시였다고 웅얼거렸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배후에 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지아미는 군수참모를 헌병대에 인계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후 나머지 참모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내로 각 부서의 모든 비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끝까지 숨기는 자는 군법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폭풍전처럼 고요했고 참모들은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참모들은 여기저기로 전화를 걸어대며 살 길을 모색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 병사를 문병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병사는 붕대를 감은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곁을 지키던 부모는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부모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사의 어머니는 지아민의 손을 잡고 제발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은 지아민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지아미는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최병호 대장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방향을 돌려 훈련장이 아닌 통신감청부대로 가자고 지시했습니다. 적들의 통신망을 감시하여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통신감청부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군단장조차도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미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보안구역으로 들어갔고 감청대장에게 최근 군단 사령부와 외부 사이의 모든 통신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감청대장은 규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지아미는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호화된 통신 파일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최 대장과 방산업체 사장 사이의 은밀한 거래 내용뿐만 아니라 지아민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대규모 동기 훈련을 이용하여 그녀를 실각시키거나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비열한 목소리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들의 시나리오를 미리 읽은 상태에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상청에서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예고한 날 아침, 최병호 대장은 갑작스럽게 제7군단의 혹한기 전술 훈련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훈련 일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으며 준비 기간도 없이 당장 병력을 산악지대로 이동시키라는 비상식적인 지시였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동계 공세에 대비한 실전적 대응 태세 점검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아민 군단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대장은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 시가를 태우며 그녀가 이 무모한 훈련을 거부하여 항명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훈련 도중 발생할 사고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은 이 명령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임을 단번에 간파했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참모들에게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참모들은 미친 짓이라며 당황했고 장비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동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민은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며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들의 불평을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번 훈련을 통해 썩어 빠진 정신력을 개조하고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주둔지를 떠나 험준한 산악지대로 진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낡은 트럭들은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고 병사들의 손발은 동상에 걸릴 듯 붉게 얼어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두에 섰던 전차 한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열 전체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지휘관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동요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부대는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급 부대와의 통신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 대장이 사전에 심어둔 공작원들이 통신망에 재밍을 걸어 제7군단을 고립시키기 위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비상 채널을 통해 전달된 좌표는 실제 작전 지역과는 전혀 다른 낭떠러지 근처의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만약 그 좌표를 믿고 병력을 이동시켰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작전 상황실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은 직감적으로 전달받은 좌표가 가짜임을 눈치채고 즉시 전 부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지형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 상부에서 지시한 경로는 전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복에 걸리기 딱 좋은 사지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데스 게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가 직접 선두 지휘 차량에 올라탔고 흔들리는 병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침묵 속의 카리스마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시각 최병호 대장과 부패한 장성들은 작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위성으로 전송되는 제7군단의 고립된 상황을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아민이 눈보라 속에 갇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구조 요청을 보내며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방산업체 로비스트까지 합석한 그 자리는 훈련 통제실이라기보다는 도박판에 가까웠고 그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내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은 소모품에 불과했고 지아민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을 건드린 성가신 벌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아민이 기존의 작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먹통이 된 무전기를 집어던지고 각 예하 부대장들을 긴급 소집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지휘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새로운 작전 루트를 그리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지가 아니라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추위에 떨던 지휘관들에게 뜨거운 전율을 일으켰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아민은 병사들에게 무리한 이동 대신 비박을 지시하고 자신도 텐트가 아닌 눈 구덩이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주먹밥을 병사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었고 자신의 핫팩을 꺼내 어린 병사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막사에서 지시만 내리던 장군들만 보아왔던 병사들에게 군단장의 이러한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속에서는 정체불명의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는데 그들은 훈련의 대적군 역할을 맡은 특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대적군이 아니라 실탄을 소지하고 지아민을 노리는 최 대장의 사병 조직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시경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제7군단의 수경지로 접근하며 경계병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빙자한 습격이 시작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으나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가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불침번을 서고 있던 지아민은 숲속의 부자연스러운 정적과 미세하게 밟히는 눈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옆에 있던 부관을 조용히 깨워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단순한 훈련 상대가 아님을 직감하고 병사들에게 공포탄이 아닌 실탄 탄창을 결합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선을 넘는다면 그녀 또한 자비 없이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사냥꾼처럼 어둠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수경지의 외곽 방어선을 뚫고 지휘 텐트가 있는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지아민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유인한 뒤 포위망을 형성하여 그들을 도관에 든 쥐꼴로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침입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제7군단 병사들이 조명탄을 터뜨리며 그들을 덮쳤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드러난 적들의 정체는 아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소속 부대 마크를 떼어낸 정체불명의 집단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실탄 총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아민은 제압된 적의 리더에게 다가가 복면을 벗겨냈는데 그는 예전 정보사령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강제 전역당한 용병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지아민은 그의 소지품에서 최병호 대장이 서명한 비밀 지령서를 찾아냈습니다.
지령서에는 사고로 위장하여 지휘관을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충격적인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훈련도 군 내부의 알력 다툼도 아닌 명백한 내란 모의자, 국가 반역 행위나 다름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지아미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증거물을 챙기고 포로들을 헌병대 차량에 격리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공표하는 대신 역이용하여 최 대장 일당을 일망타진할 거대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통신병을 불러 적들의 감청망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는데 내용은 군단장이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휘권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는 적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어 제발로 무덤을 파게 만들 미끼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제7군단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한 적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지켜준 군단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분노와 투지로 무장한 늑대 무리로 변모해 있었으며 지아민의 명령이라면 지옥불 속이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지아민은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아민은 전차대대장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펼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한 반격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훈련 구역을 벗어나 적들의 본거지인 제1작전사령부 후방으로 우회 기동하여 그들의 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참모들은 경악하며 군법 회의감이라고 우려했지만 지아민은 승리한 자는 재판받지 않는다라는 짧은 말로 그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철마들은 눈 덮인 산을 넘어 복수의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뚫고 제7군단의 기갑부대는 마치 유령군단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은 통상적인 전술 교범에 나오는 도로 위주의 기동이 아닌 전차의 등판 능력을 극한까지 활용한 산악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은 거센 바람소리에 묻었고 하얀 선로는 거대한 철마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두 지휘 장갑차 안에서 열영상 장비를 통해 주변을 경계하며 무전 침묵을 유지한 채 수신호와 등화 관제만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지만 병사들은 군단장에 대한 신뢰 하나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아민은 부대를 소규모 제대로 분산시켜 침투시키는 과감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제7군단이 폭설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을 것이라 오판하고 경계태세를 낮췄을 바로 그 시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차장들은 야시경에 의존해 거친 나무와 바위를 피해 전진했고 궤도가 눈을 지시기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으며 병사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훈련 통제 본부 역할을 하고 있던 대적군 지휘소의 상황은 지아민의 예상대로 나태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병호 대장의 신복인 대적군 사령관은 따뜻한 벙커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부하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아민이 구조 요청을 보내오기만을 기다리며 내기를 하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노이즈를 기계 오류로 치부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훈련은 지아민이라는 눈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일 뿐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가장 취약해지는 그 시각에 제7군단의 선봉대가 대적군 지휘소 외곽 방어선에 도달했습니다. 지아민은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대신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적들의 시야를 마비시키는 기만 전술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눈부신 섬광이 밤하늘을 태양처럼 밝히자 잠에 취해 있던 대적군 경계병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공병대가 순식간에 철조망을 절단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고요했던 숲은 순식간에 전차의 포성 소리와 기관총 소리로 뒤덮였고 평화로웠던 벙커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황한 대적군 사령관은 급히 전투 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통신망은 제7군단 통신부대의 재민 공격으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대적군은 머리 없는 뱀처럼 제각기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고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지하민이 탑승한 지휘 장갑차는 거침없이 적진 중앙을 돌파하며 벙커를 향해 직진했고 그 뒤를 따르는 기보대원들은 하차하여 잔존 병력을 신속하게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으며 제7군단의 압도적인 기세에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며 투항했습니다. 그때 일반 병사들 틈에 섞여있던 수상한 용병들이 진짜 실탄을 장전하고 지하민의 차량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 대장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로 혼란을 틈타 지하민을 암살하려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한 것입니다. 총알이 장갑차의 외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지만 지하민은 당황하지 않고 포탑을 회전시켜 그들이 숨어있는 참호를 향해 공포탄이 아닌 고폭탄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피하면서도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연막탄을 발사하여 시야를 차단한 뒤 특임대를 투입하여 근접 격투로 그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연막이 거치고 상황이 종료되자 지하민은 장갑차에서 내려 권총을 차고 대적군 지휘 벙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벙커 안의 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손을 들고 있었고 대적군 사령관은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하민은 그의 가슴에 붙은 전사 판정을 알리는 스티커를 거칠게 붙이며 당신은 죽었다라고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는 패배자들의 심장을 짓누르는 공포의 리듬처럼 벙커 안에 울려 퍼졌고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하민은 지휘소의 메인 컴퓨터를 장악하고 훈련 상황판에 제7군단 승리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작전 장교에게 최병호 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장교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대장의 분노의 욕설과 고함 소리는 벙커 안의 정적을 깰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지하민은 수화기를 가로채어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대장님이라고 짧고 굵게 말한 뒤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쑥대밭이 된 대적군 기지 위로 제7군단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동안 쌓여있던 패배의식과 굴욕감을 한방에 털어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지하민은 연병장에 모인 패잔병들과 승리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즉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승리는 좋은 장비나 날씨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 보여준 투지가 바로 군인의 본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서야 전체로 퍼져나가며 모든 군인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훈련 종료 후 복귀하는 길은 개선 장군의 행렬과도 같았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민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은 총칼이 아닌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급습을 통해 확보한 대적군 지휘소의 문서들과 용병들의 신문 기록을 챙기며 반격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최 대장 일당은 이번 패배로 인해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있겠지만 그들은 독사처럼 언제든 다시 독을 발할 준비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단으로 복귀한 지하민은 즉시 헌병 수사관들을 소집하여 포로로 잡은 용병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들도 지하민이 제시한 통신 기록과 입금 내역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배후가 조리온이라는 가명의 브로커이며 그 브로커가 국방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지하민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증거물들을 분류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군납비리를 넘어선 권력형 게이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최병호 대장과 부패한 장성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묵했고 최 대장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지아민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아민이 확보한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해했고 그녀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아민이 가장 아끼는 부하를 인질로 삼거나 그녀의 과거를 조작하여 여론전을 펼치는 비열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아민은 집무실에서 군수참모가 남기고 간 장부를 해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암호로 된 숫자들과 날짜들이 빽빽했는데 그녀는 특유의 직관력과 분석력으로 그 패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그 숫자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임을 알아냈고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돈은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탄복과 먹어야 할 식량을 팔아치운 피 묻은 돈이었으며 그녀는 반드시 이 돈을 환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아민은 이 거대한 증거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검찰 내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박 검사에게 연락을 취해 비밀리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박 검사는 평소 지아민을 존경해 오던 인물로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가옥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군단장과 검사라는 강력한 연합전선이 구축되었고 부패한 세력들을 향한 법의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접선 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아민은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 2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적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민은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꺾어 복잡한 도심 골목길로 진입하며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골목의 지형을 이용하여 따돌리려 했지만 적들의 운전 실력도 만만치 않았고 좁은 골목길에서의 추격전은 점점 더 과격해지며 위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지아민은 차를 급정거시킨 뒤 차에서 내려 추격해오던 차량을 향해 조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적들이 멈칫하는 사이 그녀는 타이어를 정확하게 명중시켜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타 굉음을 울리며 현장을 빠져나갔고 백미러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적들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위협으로는 그녀를 멈출 수 없으며 오히려 사냥꾼의 본능을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지아민은 박 검사에게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와 신문 녹취록을 넘겨주었습니다. 박 검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손을 떨 정도로 분노했고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과 체포 작전을 논의하며 밤을 지샜고 창밖에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마치 썩은 환부를 태워버릴 정의의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지아민의 눈동자에도 그 불꽃이 옮겨붙은 듯 이글거렸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지아민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키고 중대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입을 주목했고 그녀는 단상에 올라 비장한 목소리로 불의의 적은 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군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을 깨웠고 그들은 군단장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지아민은 인적이 드문 한 폐공장 지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세차게 때리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소음 속에서도 미세한 인기척을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낡은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차문이 열리며 왜소한 체구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군수사령부 소속의 이중령으로 평소 소심하고 겁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지난 10년간 군수 물자 조달의 모든 실무를 담당해온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품에는 서류 가방 하나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중령은 지아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최병호 대장의 보복이 두려워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했지만 병사들이 불량 장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용기를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아민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며 당신의 용기가 수천 명의 병사를 살릴 것이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은 공포에 질려있던 이중령에게 작은 위안과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중령이 건넨 가방 안에는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라 불리는 암호화된 USB와 잠입회계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대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그 돈 세탁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어온 기생충들의 명단이자 그들의 목을 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아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한 뒤 중령을 자신의 차량으로 안내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 공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뒤쪽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굉음을 올리며 쫓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운전 방식은 일반적인 추격이 아니라 명백히 충돌을 노리는 살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아미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이 단순한 미행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킬러들임을 직감하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중령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소리치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빗길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추격자들은 좌우에서 지아민의 차를 압박하며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려 시도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차체는 심하게 요동쳤지만 지아민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방어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급가속하여 상대 차량의 타이밍을 빼앗는 등 고난도의 드라이빙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뒤쫓던 차량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었지만 나머지 두 대는 집요하게 그녀의 뒤를 쫓으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총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지자 이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지아미는 고개를 숙인 채 백미러를 확인하며 총알이 날아오는 궤적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차를 몰았습니다. 총알 한 발이 운전석 옆 헤드레스트를 스치고 지나가며 가죽 시트를 찢어 놓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글로브 박스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장전하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끈질긴 사냥개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지아미는 전방에 보이는 공사 중인 터널 표지판을 보고 급히 핸들을 꺾어 바리케이드를 뚫고 공사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며 차체가 튀어올랐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터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잠긴 터널 내부는 미완성 상태라 곳곳에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이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거나 매복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터널 중간 지점에 차를 급정거시키고 이중령을 끌어내려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추격 차량들이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킬러들은 차에서 내려 전술 조명을 켠 총을 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무릉덩이를 밟으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고
서로 수신호를 교환하며 지아민의 위치를 수색했습니다. 지아민은 이 중령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인 뒤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벽으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킬러들의 시선이 쏠리는 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적들은 대응할 틈도 없이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아민은 빼앗은 적의 무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조명을 깨뜨려 터널 내부를 다시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킬러들이 허공을 향해 난사를 시작하자 터널 안은 총성으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지아민은 그 혼란을 틈타 위치를 바꾸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 명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단장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의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어 지아민의 움직임을 포착해냈습니다. 그가 쏜 총알이 지아민의 왼쪽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도려냈고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기둥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지혈할 틈도 없이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리더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그녀가 숨은 기둥으로 다가왔고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며 조롱했습니다. 지아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리더가 기둥을 돌아 그녀를 덮치려는 찰나 지아민은 바닥에 있던 철근을 들어 그의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그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사이 그녀는 몸을 날려 그와 엉겨붙었고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힘은 압도적이었지만 지아민은 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그의 힘을 역이용했고 관절기를 걸어 그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지아민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터널 안은 다시금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이 중령이 떨면서 기둥 뒤에서 기어나왔을 때 지아민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이 중령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 가방이 무사한지 물었습니다. 이 중령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지아민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킬러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챙기는 등 증거 확보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이 있을 최후의 결전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차를 버리고 킬러들의 SUV 중 한 대를 탈취한 지아민은 서울을 향해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운전하면서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리고 안전가옥에서의 접선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박 검사는 그녀의 부상 소식에 놀라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지아민은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적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이 작전의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박 검사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그들을 맞이했고 이 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의료진은 지아민의 상처를 보고 봉합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국소 마취만 하고 간단하게 처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취 없이 찢어진 살을 꿰매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증거자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검사는 그녀의 독종 같은 정신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중령은 안전가옥의 보호실에서 안정을 취하며 검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지아민이 가져온 장부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이로써 최병호 대장을 비롯한 부패 세력들의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지아민은 진술 녹화 화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열리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야말로 최고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지아민은 피 묻은 전투복을 벗고 깨끗하게 다려진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밤새 흘린 피와 피로 때문에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가슴에 훈장들을 달며 전장에서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녀가 할 일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군의 명예를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모를 쓰고 온몸의 무게를 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병호 대장은 어젯밤 킬러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에 휩싸여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아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설마 그녀가 살아 돌아와 회의장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아마도 어딘가에 시체가 되어 버려져 있을 것이라 애써 자위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지아민의 실종을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여 발표할 계획을 세우며 비서에게 원고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육해공군의 별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대장은 연단에 올라 거만한 표정으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군기강 확립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근히 제7군단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휘관의 자질 부족과 기강 해이를 질타했고 참석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의 진정한 어른인 양 행세하며 탐욕스러운 속내를 감추고 정의를 부르짖는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지아민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연설을 하던 최 대장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민의 뒤로는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증거 자료가 든 상자를 들고 따르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 최 대장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경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장관과 다른 장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아민은 그의 말을 끊고 마이크를 집어들며 대한민국 육군 중장 지아민, 지금 이 시각부터 제7군단 사령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그 힘찬 울림은 부패한 자들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당신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아민은 흔들림 없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비해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중령의 자백과 킬러들의 신문 내용, 그리고 최 대장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 연루된 장군들은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지아민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이제 그 더러운 별들을 떼어내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시간입니다. 라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썩어 빠진 군대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 속에서 최병호 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산업체 대표에게 저급 부품을 납품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받을 막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흥정하는 추악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그는 병사들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껄껄 웃으며 돈다발을 챙겼고 사고가 나면 조작하면 그만이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었던 군의 최고 원로가 실은 가장 타락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배신감과 충격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병호 대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며 당장 저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작된 음성이며 지아민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당장 저 미친 여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헌병들은 굳은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유지할 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병대장 또한 지아민과 박 검사로부터 사전에 증거를 전달받고 이 체포작전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민은 발악하는 최 대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최 대장의 해외 계좌 내역과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추적한 도표였는데 그 끝에는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장성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자 몇몇 장군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은 무장한 헌병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비리 장성들에 대한 단죄의 장이자 거대한 청문회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며 참담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지아민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임했던 최 대장이 군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최 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최 대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눈빛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체포를 허가하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아민은 최 대장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지난번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병사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챙긴 검은 돈이 이 어린 병사의 팔다리를 앗아갔고 수많은 어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었지만 논리정연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회의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군인의 계급장은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은 당신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최 대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인맥과 과거의 공로를 들먹이며 협박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면 군 전체가 흔들릴 것이며 정권에도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위험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고용한 청부 살인업자들의 자백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영상 속 킬러들은 최 대장이 직접 지아민의 암살을 사주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회의장 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최 대장을 옹호하려던 세력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여 최 대장과 연루된 장성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박 검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번쩍이는 별들이 달린 그들의 정복 소매는 수갑에 눌려 구겨졌습니다. 평생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법 위에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대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고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벗겨진 정모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그 모습은 타락한 권력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아민은 끌려나가는 최 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되새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고 살아남은 지휘관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단상으로 올라와 지아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군을 구해준 용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황금 부대를 탈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아민은 장관의 손을 맞잡으며 이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양심 있는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민이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부 소식통을 통해 상황이 전파된 듯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사양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난 상처가 욱신거려 왔지만 그 통증조차도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졌고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아미는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병은 백미러를 통해 군단장의 지친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지아미는 잠시 창밖의 파란 하늘을 응시하더니 병원으로 가는 대신 부대로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부하들에게 승전보를 직접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 시각 제7군단 사령부에서는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진 군단장의 활약상에 전 부대원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TV 앞에 모여 최 대장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며 통쾌해했고 자신들의 지휘관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영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패배감과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군단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병장에 개양된 부대기는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부대에 도착한 지아미는 정문에서부터 도열해 있는 병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거수 경례를 붙이며 군단장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대의 진정한 모습이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아미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비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며 헌병대장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꼬리는 잘려나갔지만 아직 몸통에 잔재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잔당들을 소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제7군단을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혁은 이제 막 첫발을 떼었을 뿐이며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아미는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은 예로부터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자 생사를 주관하는 별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북극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제7군단의 연병장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기합 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단단했습니다. 최병호 대장과 부패한 장성들이 일망타진된 후 군단은 뼈를 깎는 쇄신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아침 일찍 집무실 창가에 서서 구보를 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의 발맞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오차없이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패배의식과 나태함에 젖어있던 흐릿하고 둔한 눈빛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강철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아민이 주도한 개혁은 단순히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수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식자재와 장비의 입출고 현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병사들의 식판에는 곰팡이 핀 빵 대신 영양가 높은 식사가 가득 담겼고 훈련장에는 불량 포탄이 아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신 탄약이 보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한 병사들은
군단장을 위해서라면 전장에 화살바다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오전 일과 중 지아미는 국군병원에서 퇴원하여 부대로 복귀한 김상병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자주포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재활에 성공하여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아민이 직접 위수까지 마중을 나가자 김상병은 목발을 짚은 채 비틀거리면서도 씩씩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준 뒤 다가가서 말없이 그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포옹은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로서 나누는 뜨거운 교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롭게 임명된 참모진들과의 작전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실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치만 보며 바람에 급했던 참모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최적의 전술을 도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그들의 논쟁을 경청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허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부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아미는 잠시 짬을 내어 부대 뒤편에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창군 이래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배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하고 묵념을 올리며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북극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그녀가 별셋을 단 군단장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최전방 지휘 시절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피로 쓰여진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지휘하던 소대는 DMZ 매복 작전 중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을 받고 고립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나침반 삼아 탈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부하를 직접 업은 채 지뢰밭을 통과하며 단 한 명의 납포자도 없이 전원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그녀를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북극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별명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양의 고대 신화에서 북두칠성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고 심판하는 별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녀는 적에게는 가차없는 죽음의 심판자였고 아군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기에 그 별명은 그녀의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번 부패 장성 척결 사건 또한 군을 좀먹는 악인들에게 내린 북극성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의 대강당에서는 제7군단의 재탄생을 알리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단상에 오른 지아민의 등 뒤로는 거대한 태극기가 위엄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졌고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할 때까지 그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진심을 담은 즉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두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더욱 강한 새살이 돋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군복의 땀냄새와 흙먼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니 여러분은 나를 믿고 따르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눈시울을 붉히며 힘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결의 대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미는 하늘 중앙에 떠있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신성한 성전이었고, 그녀의 어깨에 놓인 별들은 권력이 아닌 무거운 책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군화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서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지아민에게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특별감찰단장 자리를 겸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제7군단 사태 해결 능력을 높이 산 정부가 그녀에게 전군에 퍼져있는 비리를 뿌리 뽑는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수많은 적을 만들어내고 위험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지만, 지아민은 주저없이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길을 걷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었으며,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민은 참모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주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와의 전쟁은 총성 없는 전투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아민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기에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민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작전 지도를 펴놓고 다음 타깃이 될 부패의 온상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선들은 마치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며,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밤하늘을 밝히는 길잡이 별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야간 경계병들의 수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지아민은 잠시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가오는 봄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스쳐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가야만 다른 이들이 깨끗한 땅을 밟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아민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임관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한 부사관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는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아버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을 걷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이 별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7군단 정문 앞에는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두 지휘 차량에 탑승한 지아민은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을 주시하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병력, 출발하라. 우리의 목적지는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거대한 철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눈부시고 거침없었습니다. 지아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부패한 자들은 떨 것이며 정직한 군인들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영원한 북극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최연소 여성 군단장이 아니라 가장 군인다웠던 군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군복을 정제히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자 미래였습니다.